극한기후 속 한국 장미, 해법은 아침과 패깅.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한국의 혹독한 기후에 맞서 스스로 갑옷을 두르듯 가시의 밀도를 높이는 장미의 생존 전략, 표현형 가소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시는 줄기 깊숙이 박힌 불변의 뼈가 아니라 환경의 부름에 응답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연한 피부 조직이라는 사실이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선을 가시 끝에서 줄기로 확장해 보려 합니다. 현대의 장미는 기후라는 거시적인 변수와 더 완벽한 아름다움을 탐닉해온 인간의 욕망이 뒤엉키며 그 자체로 복잡하고 거대한 유전적 미로가 되었습니다. 자연과 인공, 이 두 세계가 빚어내는 극적인 변화의 서사는 비단 가시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장미의 줄기 깊은 곳에서도 동일하게, 아니 더욱 역동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유럽의 여름은 한국의 여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늘하고 비가 적게 내립니다. 서유럽의 여름이 장미에게 휴식을 주는 서늘한 안식처라면 한국의 여름은 장미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거대한 기폭제와 같습니다. 끈적한 열대야는 장미의 호흡량을 한계치까지 증폭시키고 장마철 빗물에 녹아든 과잉된 질소는 장미의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이 고온다습한 에너지는 장미 줄기 속에 잠들어 있던 야성을 깨웁니다. 유럽의 정원에서는 무릎 높이의 단정한 관목으로 남았던 사하라와 안젤라가 한국 땅에서는 이 3m의 거인으로 돌변하여 덩굴을 뻗어내는 현상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환경이 장미의 생존 본능을 극단적으로 자극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장미는 계통을 불문하고 유럽의 장미들에 비해 줄기가 더욱 길고 굵게 뻗어나갑니다. 폭발하는 이 성장세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가드너들은 가위의 날을 세우고 전정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전정은 고온다습한 한국의 기후 조건에서 장미의 낮 광합 성량과 밤 호흡량의 균형을 맞춰주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맞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티 장미가 정원의 주류를 이루던 시절, 전정은 곧 정답이었습니다. 자를수록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단순 명료한 습성을 가진 그들에게 가위질은 곧 개화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원의 풍경은 변했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끄는 주역은 단연 슈러브 타입의 장미입니다. 슈러브를 필두로 하여 수많은 계통과 형태의 장미들이 정원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단순한 해법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변화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현대 장미의 유전적 복잡성, 그리고 그 복잡성을 가속화시킨 육종가들의 상업적 열망입니다. 매년 수천 종의 신품종이 쏟아지는 시장에서 로자리안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육종가들은 더 매혹적인 색, 더 강한 향기, 전에 없던 독특한 화형을 탄생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원종을 섞고 또 섞어왔습니다.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으려던 이 치열한 상업적 시도는 역설적이게도 장미의 유전자를 거대하고 복잡한 미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겉모습은 단정한 슈러브의 탈을 쓰고 있을지라도 그 유전자 깊은 곳에는 거칠게 뻗어나가려는 덩굴 장미의 야성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극한 기후는 바로 그 깊숙이 감춰진 야성을 봉인해제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수천 가지의 유전자가 혼재된 이 복잡한 생명체 앞에서는 전정이라는 획일적인 해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르면 자를수록 반발하듯 더 굵은 도장지를 뿜어내는 이 통제불능의 생명력 앞에서 우리는 이제 절단이 아닌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수직으로 치솟으려는 본능을 억지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부드럽게 달래어 수평으로 흐르게 만드는 기술, 바로 아침과 패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줄기를 휘게 만드는 기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복잡한 유전적 에너지를 이해하고 그 흐름을 정원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고차원적인 대화입니다. 오늘은 날카로운 가위 대신 장미의 줄기를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이 유연함의 미학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일연대 장미의 태생적 딜레마, 생존을 버리고 아름다움을 택하다. 식물학적 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장미는 매우 독특하고도 역설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야생의 식물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단한 목질화를 선택하며 스스로를 방어하는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인간의 손에 의해 육종된 현대의 장미는 끊임없이 새순을 만들어서 개화하는 번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선택의 대가로 현대 장미는 영원한 젊음과 지속적인 개화 능력을 얻었으나 그 이면에는 내병성 악화라는 치명적인 생존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현대 장미가 오늘날과 같은 사계성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중국으로부터 올드블러쉬와 슬레이터스 크림슨 차이나 같은 획기적인 품종들이 서양에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중국 장미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꽃을 피울 수 있는 특수한 유전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핵심에는 바로 KSN 유전자가 있었습니다. 본래 야생 장미의 정상적인 KSN 유전자는 식물이 충분히 성숙하고 특정한 환경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꽃눈 분화를 막는 생물학적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식물이 에너지를 잎과 줄기를 만드는 영양 생장에 집중하게 하여
추위나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몸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도입된 장미들은 KSN 유전자 서열 내부에 거대한 트랜스포존이 삽입되는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개화 억제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현대의 사계성 장미들은 개화를 막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꽃눈을 분화하는 이른바 개화 폭주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럽의 육종가들은 이러한 강력한 사계성 변이인자를 도입하기 위해 활발한 교배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장미의 역사는 마치 빅뱅을 맞이한 듯 폭발적으로 수많은 품종이 쏟아져 나오며 완전히 뒤바뀌었지만, 이는 동시에 장미에게 생리학적으로 심각한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KSN 유전자의 기능 상실이 고착화된 현대 장미는 에너지를 자신의 몸을 지키는 큐티클층이나 세포벽 강화에 투자하는 대신 부드럽고 연한 초질 상태의 새순을 끊임없이 밀어올리고 꽃을 피우는 데 모든 자원을 소진해버립니다. 끊임없이 자라나는 연한 새순은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해충이 즙액을 빨아먹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얇아진 세포벽은 곰팡이균의 침투를 쉽게 허용합니다. 결국 현대 장미는 정화우세가 강해지고 병해충의 침입에 취약해지며 추위와 건조를 견디는 물리적 방어력이 현저히 낮아지는 진화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장미에게 정교한 전정과 유인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는 스스로 멈출 줄 모르는 장미의 폭주하는 성장 본능을 인간의 기술로 제어하여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부족해진 방어 기제를 보완하여 생존을 돕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KSN 유전자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인간의 미적 욕망을 위해 진화한 현대 장미에게 인간의 세심한 돌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것입니다. 이 기후의 역설, 서유럽의 상식이 한국에선 독이 되는 이유. 이러한 장미의 유전적, 생리적 불안정성은 서유럽과는 판이한 한국의 기후 환경과 만났을 때 더욱 극적으로 발현됩니다. 현대 장미 육종과 재배 매뉴얼의 대부분이 기원한 영국이나 프랑스 서부, 혹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온화한 해양성 기후와 달리 한국은 대륙성 기후와 몬순 기후가 교차하는 쾌팽 기후 구분 특성을 보입니다. 이는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이 가져오는 극단적인 한랭 건조 스트레스와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 및 장마전선이 유발하는 고온 다습 스트레스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서울의 기후 데이터는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미의 본고장인 영국의 런던, 그리고 아시아의 장미 강국인 일본의 도쿄.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장미 재배 매뉴얼은 대부분 이러한 해양성 기후 특성을 보이는 국가와 도시를 기준으로 쓰여졌습니다. 제시된 데이터와 그래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서울의 기후 데이터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서유럽의 매뉴얼을 맹신하는 한국의 장미 재배자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미 재배의 본고장인 영국의 런던과 아시아의 장미 강국인 일본의 도쿄가 연중 온화하고 강수량이 고른 해양성 기후의 축복을 누리는 동안 서울의 장미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기와 7월의 기록적인 장마철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스트레스 구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본래 장미의 유전학적 형질은 온대성 낙엽 관목으로서 사계절의 순환에 적응해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장미는 생존 임계치를 넘나드는 한반도의 대륙성 기후 앞에서 끊임없는 생리적 충돌을 일으킵니다.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며 불어오는 건조하고 매서운 북서풍은 식물체 조직 내의 수분을 무자비하게 탈취하여 세포 동결을 유발하며, 반대로 여름철의 고온다습한 몬순 기후는 식물의 호흡량을 생존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폭발시켜 광합성으로 축적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저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이질적인 기후 환경 속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져온 전통적인 직립형 수영 관리나 서유럽의 가드닝 이론을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식물에게 가혹한 형벌과도 같으며, 이는 곧 재배 실패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원인이 됩니다. 장미 가드닝의 교과서라 불리는 서유럽의 이론을 한국의 정원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런던의 부드러운 산들바람 속에서 정립된 이론은 서울의 극단적인 연교차 앞에서는 때로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름의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품종이라도 한국의 여름 장미는 서유럽의 여름 장미에 비해 수고가 높고 줄기의 웃자람이 폭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현상은 두 지역의 극명한 여름 기후 차이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생리적 반응입니다. 서유럽의 여름은 평균 기온 18도에서 20도의 온화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장미가 스트레스 없이 천천히 성장하며 조직이 단단하게 목질화되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식물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어 과도한 성장 없이 안정적인 수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유럽의 여름철 관리는 가벼운 약전정이나 시든 꽃을 제거하는 데드헤딩 수준으로도 충분하며, 이는 식물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반면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한국의 여름은 장미에게 가혹한 생존 환경을 선사합니다. 7, 8월 평균 기온이 25도를 훌쩍 넘어서고
특히 야간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은 장미의 생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물의 생장 원리를 에너지 수지, 즉 탄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균형 관점에서 분석하면 한국의 여름철 장미가 웃자랄 수밖에 없는 생리학적 필연성이 명확해집니다. 식물의 건강한 성장은 낮 동안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 포도당 등의 유기물이 밤사이 호흡을 통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 남은 잉여분이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스나 리그닌 같은 구조물질로 축적될 때 이루어집니다. 서유럽을 대표하는 런던과 파리는 서울보다 훨씬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철 낮 시간이 현저히 깁니다. 하지 무렵을 기준으로 이들 도시는 서울보다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상 더 긴 16시간이 넘는 일조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긴 낮 시간 덕분에 서유럽의 장미는 한국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빛을 받아 광합성 총량이 매우 풍부해지는 결정적인 이점을 누립니다. 이에 반해 서유럽의 밤 기온은 서늘하게 유지되어 호흡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은 적정 수준으로 억제됩니다. 이 경우 식물 체내에는 광합성으로 얻은 탄소화합물이 호흡으로 소모되는 양보다 훨씬 많이 남게 되는 양의 탄소 수지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잉여탄소분은 줄기의 부피를 키우고 세포벽을 두껍게 목질화하는 재료로 온전히 사용되므로 서유럽의 장미는 과도하게 키만 키우지 않고도 단단하고 밀도 높은 조직을 가진 이상적인 수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여름은 정반대의 대사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장마와 흐린 날씨로 인해 낮 동안의 광합성량은 부족한데 야간에는 열대야로 인해 호흡량이 광합성 생산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급증합니다. 이것은 낮에 비축해둔 영양분이 밤사이 호흡 기질로 급격히 분해되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호흡이 가속화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식물의 생장활동 자체를 강력하게 추동한다는 점입니다. 높은 온도는 효소 활동을 촉진하여 세포 분열과 신장 속도를 높이는데 정작 세포를 견고하게 채워야 할 실질적인 구조재료인 탄수화물은 호흡으로 다 타버려 결핍된 상태가 됩니다. 결국 한국의 여름 장미는 높은 호흡량에 의해 성장의 드라이브는 강하게 걸려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건축 재료는 턱없이 부족한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장미는 생존을 위해 제한된 재료를 가지고 최대한의 부피 성장을 이루려는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세포의 내실을 다져 밀도를 높이는 대신 세포벽을 얇게 늘려 길이 생장에만 집중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즉 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대사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 부실한 재료를 얇고 길게 펴서 급격하게 몸집만 불리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여름 장미가 겉보기에는 서유럽 장미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자라지만 실제로는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고 연약하며 웃자라게 되는 논리적인 인과 과정입니다. 여기에 불을 지피는 것이 바로 서유럽의 7.5배에 달하는 기록적인 강수량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잦은 소나기는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빗물 속에 녹아있는 다량의 질소 성분을 토양에 공급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질소는 식물의 잎과 줄기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영양소인데, 고온으로 인해 대사가 활발해진 상태에서 질소까지 과잉 공급되면 장미는 잎과 줄기만 무성하게 키우는 영양 생장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 결과 서유럽에서는 아담한 관목형으로 자라던 사하라, 안젤라 같은 품종들이 한국에서는 거대한 덩굴 장미처럼 변모하고 조직이 연약한 도장지를 뿜어내며 기형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동일한 품종이라도 한국의 장미가 유럽의 장미보다 가시가 더 사납고 줄기가 굵고 길게 자라며 평범한 하이브리드 티 장미조차 한 해 여름을 나면 수고가 2m에 육박하는 거구로 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온과 질소 과잉의 합작품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여름 기온은 장미의 과도한 웃자람을 유발하여 식물체의 호흡량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시키고 빽빽해진 가지와 잎은 통풍 불량을 초래하여 각종 곰팡이성 질병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여름철 장미 관리는 서유럽의 약전정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시든 꽃을 따내는 수준을 넘어 무성해진 가지를 솎아내고 전체적인 수고를 낮추어 식물체의 호흡량을 물리적으로 줄이고 통풍과 채광을 개선하는 다소 강한 전정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잎은 장미가 광합성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탄소 저장고이자 에너지 공장입니다. 웃자랐다고 해서 잎이 달린 가지를 너무 많이 잘라내면 장미는 일시에 에너지 생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미 고온으로 인한 과다호흡으로 체내 저장 양분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서 광합성 기관인 잎마저 대거 잃게 되면 장미는 심각한 탄소 부족 상태, 즉 탄소 기아라는 치명적인 생리 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장미를 쇠약하게 만들어 병해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심하면 고사에 이르게 하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여름철 장미 관리는 웃자람을 억제하여 호흡량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과 탄소 기아를 막기 위해 잎을 최대한 보존해야 하는 필요성이 충돌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바로 수평가지 유인 기법과 수직가지 전정을 지혜롭게 조합하는 것입니다. 즉,
통풍과 채광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가지나 병든 가지는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전정을 시행하되 세력이 강한 도장지는 자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아칭이나 패깅을 통해 수평으로 유인하여 탄소기화를 막는 에너지 저장고를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벼운 데드 헤딩만으로 충분한 서유럽과 달리 한국의 여름 장미 가드닝은 식물의 생리적 균형을 고려한 정교한 전정과 아칭, 패깅이라는 고난도의 복합 기술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서유럽의 차이는 겨울에도 분명합니다. 서유럽, 즉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해양성 및 온대 기후권에서 통용되는 장미 겨울 전정의 표준은 오랜 역사와 경험을 통해 정립된 확고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유럽 장미 원예협회와 전문 너서리들이 제시하는 보편적인 표준에 따르면 전정의 시기는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인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는 장미의 휴면이 끝나고 눈이 붉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 자연지표로는 개나리가 만개하는 시기를 전정의 적기로 잡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집니다. 서유럽의 가드너들이 초겨울 12월 전정을 지향하고 겨울을 지나 마지막 강한 서리가 지나간 후 초봄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섣부른 전정이 새순 발달을 유도해 늦서리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정 강도에 있어서는 현대장미, 특히 하이브리드 티 계열에 대해 지면에서 15에서 20cm 높이만 남기고 과감하게 자르는 강전정을 선호하는데 이는 춥고 긴 겨울 동안 동해를 입은 가지를 정리하고 식물이 가진 에너지를 소수의 눈에 집중시켜 크고 완벽한 꽃을 얻기 위함입니다. 플로리 분다 계열은 중전정으로 풍성한 수영을 유도하고 슈러브나 올드로즈는 묵은 가지를 솎아내는 갱신전정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서유럽의 정석적인 관리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유럽의 전정 이론이 그들의 기후 환경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생존 전략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기상기구 및 각국 기상청의 12월에서 2월 사이 겨울기후, 최근 30년 평년값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과 서유럽의 겨울철 장미 생육 환경을 분석해보면 두 지역은 얼고 마르는 환경과 얼지 않고 축축한 환경이라는 극명한 기후적 대조를 보입니다. 이러한 기후 데이터는 왜 한국에서는 서유럽의 이론과 다르게 관리해야 하는지, 한국 겨울 전정은 왜 11월 말에서 12월 초 가전정과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본전정으로 구성된 총 2단계 전정이 필수적인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서유럽의 겨울은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평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일이 드물어 토양이 결빙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겨울에도 한 달에 보름 이상 비가 내리고 습도가 80에서 90%에 육박하는 다습한 환경이 지속됩니다. 이러한 축축한 겨울 환경에서 전정을 감행할 경우 절단된 단면은 마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젖어 있게 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곰팡이와 세균이 침투하여 조직을 부패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서유럽에서 겨울 전정을 금기시하고 봄까지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과도한 습기로 인한 상처의 감염을 막기 위한 방어적인 선택입니다. 그들은 식물의 수액이 이동하여 스스로 방어력이 생기고 상처 유합 조직 형성이 가능한 따뜻한 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가위를 들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 고기압이 지배하는 한반도의 겨울은 서유럽과는 정반대의 극한 상황을 연출됩니다. 서유럽의 매뉴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한국 장미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가 됩니다. 영하 10도 이하의 혹한이 지속되는 한국의 겨울은 토양을 깊은 곳까지 꽁꽁 얼려버리는데 이는 식물 생리학적으로 뿌리의 수분 전도도가 0에 수렴하는, 즉 뿌리라는 수분 공급 펌프가 완전히 고장난 단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하의 물 공급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는데 지상에는 습도 50% 미만의 극도로 건조한 북서풍이 몰아치며 대기와 식물체 사이의 거대한 수분 포텐셜 차이로 인해 대기는 장미 줄기에 남아있는 마지막 수분까지 무자비하게 빨아들입니다. 서유럽의 장미가 습기에 의한 부패와 싸울 때 한국의 장미는 말라 죽는 동계 건조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도 땅이 축축하여 얼지 않는 서유럽과 달리 한국의 땅은 뿌리가 완전히 얼어붙어 수분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때 장미 지상부의 줄기가 길게 남아있다면 건조한 겨울바람에 의해 식물체 내부의 수분이 지속적으로 뺏기게 되어 장미 전체가 고사할 위험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따라서 뿌리가 완전히 얼어붙기 전이자 상처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아무는 12월에 미리 가지를 정리하여 식물체의 표면적을 줄여주는 것은 겨울철 수분 손실을 막고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감한 겨울 전정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12월의 급격한 건조기후가 발휘하는 역설적인 치유력 덕분입니다. 이 시기의 건조한 바람과 영하의 기온은 식물에게 수분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지만 전정 직후에는 절단면의 표면 조직을 빠르게 경화시켜 병균이 침투할 틈 없는 견고한 물리적 방어벽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장미는 전정 후 불과 4-5일 만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며 천연 방수막인 수베린층을 완성하게 됩니다. 서유럽의 12월은 전정 상처를 덧나게 하는 환경이 조성되지만
건조한 12월의 한국 환경은 오히려 상처를 빠르게 물리적으로 밀봉하여 병균 침투와 추가적인 수분 유출을 원천 봉쇄하는 최상의 외과 수술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11월 말에서 12월 초는 상처 치유를 위한 최소한의 온도가 유지되는 동시에 건조한 대기가 상처를 빠르게 아물게 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리학적 마지노선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한국 장미는 혹한에 대비해 호흡률을 최저로 낮춘 진정 휴면 상태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내더라도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어 이듬해 봄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겨울 내내 축축하여 상처가 덧나는 서유럽과 달리 한국은 겨울 내내 건조하여 상처가 빠르게 밀봉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한국의 12월 가전정이 단순한 수영 관리를 넘어 식물의 탈수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월동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기제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했을 때 한국의 겨울은 단순히 가전정과 봄철 본전정이라는 2단계 전략만으로 온전히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가전정을 통해 표면적을 줄이고 상처를 밀봉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겨진 가지들은 강한 바람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흔들림은 동결된 토양 속에서 뿌리와 흙 사이에 틈을 만들어 뿌리를 건조하게 만들거나 미세 뿌리를 끊어놓는 물리적 타격을 입힙니다. 따라서 한국의 로자리안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침과 패깅이라는 고도의 에너지 보존 전략을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남겨진 가지들을 지면 가까이로 눕혀 고정하는 이 기법은 지면의 복사열을 이용해 가지의 온도를 보존하며 물리적으로는 강풍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여 뿌리를 보호합니다. 더 나아가 이 방법은 식물 생리학적으로 정화 우세 현상을 타파하여 가지 전체의 에너지를 고르게 분산 저장시킴으로써 봄이 왔을 때 특정 부위가 아닌 모든 눈에서 균일하고 건강한 새순인 베이설 슈트를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습해서 많이 잘라내야 하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많이 자르면 안 되는 이 기후적 역설이야말로 한국의 로자리안들이 직면한 딜레마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재배적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장미의 생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2%의 전략이 바로 아침과 패깅입니다. 이 기법들은 단순히 가지를 구부리는 원예적 기교를 넘어 미기상학적 원리와 식물 생리학에 기반한 고도의 가드닝 기술입니다. 건조한 기후를 역이용해 과감히 자르는 가전정으로 수분 손실을 막고, 눕혀서 묶는 패깅으로 에너지를 지키고 뿌리를 보호하는 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야말로 기후적 역설을 넘어 한국의 동토에서 장미를 여왕처럼 피워내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해법입니다. 아침과 패깅은 장미의 줄기를 물리적으로 휘어 눕힘으로써 겨울철에는 차가운 대기와의 접촉을 줄이고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지열을 효과적으로 포집하여 동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강전정 시 발생하는 탄소 기화 문제에 대해서도 밴딩된 가지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전정으로 잎을 제거하는 대신 휘어진 채 유지되는 가지는 지속적으로 광합성을 수행하는 소스 기관으로서 작동하여 생산된 동화산물을 뿌리와 신초로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식물의 에너지 대사 효율을 지켜냅니다. 두 기술 모두 줄기를 구부린다는 점에서는 유사해 보이지만 그 목적과 생리적 메커니즘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아침은 주로 절화 생산이나 수세 회복을 위해 줄기를 기부보다 낮게 꺾어내리는 기술로 구부러진 가지가 꽃을 피우지 않고 오직 광합성만 전담하게 하여 그 에너지를 뿌리와 새로운 기부 슈트로 역류시키는 철저한 에너지 회수 및 저장 전략입니다. 반면 패깅은 정원 장미를 위해 발달한 기술로 줄기를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눕혀 고정함으로써 식물의 정화 우세 본능을 타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로만 솟구치려는 성질을 억제하고 줄기 전체의 마디마디에서 꽃눈을 트게 하여 빈 공간 없이 풍성한 개화를 유도하는 패깅은 에너지 분산 및 발산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정이 식물의 무질서한 성장을 통제하는 이성적인 칼날이라면, 아침과 패깅은 한국의 혹독한 기후 환경을 식물이 끌어안고 견디게 하는 유연한 손길입니다. 대륙성 기후라는 척박한 조건을 극복하고 오히려 화려한 개화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런던의 방식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한국의 기후 특성에 맞춘 이러한 휘매 미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회법의 전환, 절단에서 유인으로 장미를 관리하고 가꾸는 모든 행위는 단순히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가 어떻게 자라고 싶어 하는지, 즉 그들의 생물학적 본능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많은 가드너들이 전정과 유인을 단순히 식물의 외형을 다듬거나 크기를 조절하는 미적 행위로 이해하지만, 식물 생리학적 관점에서 이 행위들은 장미의 체내 호르몬 균형, 특히 옥신과 사이토키닌의 상호작용을 조절하고 광합성 산물인 탄수화물의 분배 경로를 재설정하는 외과적 수술이자 생체 조절 기술에 해당합니다. 장미 생리의 가장 핵심이자 모든 수용 관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정화 우세 현상입니다.
장미는 기본적으로 정아우세라는 강력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줄기 끝의 눈이 성장을 주도하고 아래쪽 곁눈의 성장을 억제하는 현상입니다. 장미는 매우 높은 개화성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유전적 교배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줄기의 초질화가 잘 발달되는 성질을 얻게 되면서 정아우세 현상이 타식물에 비해 강하게 발달해 왔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정아우세 현상은 식물이 제한된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하여 경쟁 식물보다 더 높이 자라 햇빛을 독점하려는 강력한 생존 본능의 발현입니다. 빽빽한 덤불숲이나 밀림 환경에서 다른 식물보다 위로 솟구쳐야만 광합성 효율을 확보하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장미는 본능적으로 위로만 길게 자라려는 성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 조절자는 식물 호르몬인 옥신입니다. 줄기의 끝에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정화의 분열 조직과 어린 잎에서 합성된 고농도의 옥신은 체관이 아닌 옥신 수송체를 통해 세포에서 세포로 이동하며 중력 방향으로 줄기를 타고 치가가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동한 옥신은 치가에 직접 작용하거나 2차 전령을 통해 치가의 성장을 억제하여 장미가 한정된 에너지를 여러 개의 치가로 분산시키지 않고 제일 위쪽에 있는 정화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줄기의 끝, 제일 높은 곳에서 활발하게 성장하는 정화는 식물체 내에서 가장 강력한 대사 수용부 역할을 하여 광합성의 산물인 탄수화물, 즉 당을 독점적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부의 치가는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굶주린 상태로 휴면에 머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식물 생리학 연구는 정아우세 현상을 호르몬의 분배 문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뿌리 끝에서 합성되어 물관을 타고 위로 이동하는 사이토키닌 호르몬은 치가의 성장을 촉진하지만 정아우세가 강할 때는 옥신이 사이토키닌의 합성을 억제하거나 유입을 방해합니다. 또한 옥신은 뿌리에서 스트리고락톤이라는 호르몬의 합성을 유도하여 사이토키닌과 반대로 치가의 성장을 억제하게 됩니다. 결국 정아우세는 옥신, 당, 사이토키닌, 스트리고락톤이 얽힌 복잡한 신호 네트워크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수직 생존 본능인 정아우세 현상을 수많은 장미의 계통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국가 간 기후 특성에 맞게 유도하고 억제하는 것이 장미 키우기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수직 본능만으로 장미를 아름답게 키울 수 없습니다. 이 수직 본능을 억제하고 수평 성장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굴중성과 휨의 생리학입니다. 장미의 수직 줄기를 인위적으로 수평으로 눕히거나 아치형으로 휘면 식물은 이를 중력에 대한 위협으로 감지하고 즉각적인 생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는 덩굴장미와 슈러브 장미 관리의 핵심 원리인 유인행위, 즉 패깅, 아칭의 과학적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식물 세포 내에는 평형석이라는 전분체가 존재하는데 줄기가 기울어지면 이들이 중력 방향으로 가라앉으며 세포막의 압력을 변화시킵니다. 이 신호는 옥신 수송체인 핀단백질의 위치를 재배열하여 옥신의 흐름을 비대칭적으로 만듭니다. 줄기가 수직일 때는 옥신이 고속도로를 달리듯 빠르게 뿌리 쪽으로 내려가지만 줄기를 수평으로 눕히면 옥신의 하향 이동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분산됩니다. 특히 줄기 상단부 등 부분에 위치한 눈들에는 옥신의 억제 신호가 약해지거나 도달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줄기 중간에 있는 수많은 눈들이 억제에서 풀려나 각자 자신이 정화라고 착각하게 되며 동시에 발하여 수직으로 자라오릅니다. 이로 인해 수직 성장 시 꼭대기에만 하나 피었을 꽃이 수평으로 눕혔을 때는 마디마디마다 꽃대가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하여 개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식물에게 물리적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호르몬 시스템만을 속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고도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아우세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전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정이라는 행위는 뿌리와 지상부의 균형 및 탄수화물 저장 문제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식물은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지상부를 강하게 잘라내는 강전정을 실시하면 식물은 뿌리에 비해 지상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뿌리에 저장된 탄수화물을 급격히 소모해 새순을 밀어올립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크고 강한 꽃을 피우게 할 수는 있으나 반복될 경우 뿌리 시스템의 약화를 초래하는 전정의 역설을 낳습니다. 반면 패깅이나 아칭은 지상부를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두기 때문에 줄기에 저장된 탄수화물과 잎의 광합성 능력을 100% 보존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뿌리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식물 전체의 수명을 연장하고 한국의 지독한 가뭄이나 가혹한 겨울 추위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유인 기술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이 두 기술은 줄기를 물리적으로 눕힌다는 행위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실로 정반대의 양상을 보입니다. 패깅은 눕힌 줄기의 모든 마디에서 꽃을 피우게 하여 개화량을 극대화하는 생식생장 중심의 기술인 반면 아칭은 눕힌 줄기에서의 개화를 억제하고 기부에서 굵은 새순을 유도하여 식물의 전체적인 덩치를 키우는 영양생장 중심의 기술입니다. 패깅이 현재의 화려함을 위해 에너지를 널리 퍼뜨리는 민주적인 방식이라면 아칭은 미래의 도약을 위해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4.
패깅, 에너지를 분산시켜 꽃을 피우는 화려함의 기술. 패깅은 말뚝을 박다라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장미의 긴 줄기를 인위적으로 구부려 그 끝을 지면의 말뚝이나 별도의 구조물에 단단히 고정하는 원예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기법은 본래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정원 문화에서 유래했는데 당시에는 덩굴 장미나 하이브리드 퍼페추얼 계열의 장미를 더욱 풍성하고 웅장하게 연출하기 위해 유행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현대에 이르러 데이비드 오스틴의 잉글리시 로즈와 같은 슈러브 장미의 개화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패깅을 수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단 하나, 바로 개화량의 극대화입니다. 자연 상태로 수직으로 자랐다면 줄기 끝에 고작 몇 송이의 꽃만 피우고 말았을 장미를 인위적인 유인을 통해 줄기 전체에서 수십 송이가 동시다발적으로 피어나게 만드는 마술과도 같은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이유는 식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변화, 즉 호르몬의 분산 혹은 권력의 민주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줄기를 수평으로 눕히는 순간 식물 내부에서는 급격한 에너지 이동이 발생합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정화 우세 현상이 타파되면서 과거 독재자와 같았던 줄기 끝 정화의 절대적인 위상이 사라지고 줄기 등에 위치한 모든 눈의 고도가 동일해지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때 굴지성 원리에 따라 성장 억제 호르몬인 옥신은 중력에 의해 줄기 아랫면으로 이동하여 쏠리게 되고 반대로 윗면에 위치한 눈들은 옥신의 억제 농도에서 해방됩니다. 동시에 뿌리에서 올라오는 성장 촉진 호르몬인 사이토키닌은 특정 정화로 쏠리지 않고 수평이 된 줄기를 따라 균일하게 분배됩니다. 결과적으로 억제제는 사라지고 촉진제는 골고루 공급되니 줄기 중간중간 잠들어 있던 모든 견눈들이 마치 자신이 정화인 것처럼 착각하며 동시에 깨어나게 됩니다. 원예가들이 흔히 줄기를 눕히면 견눈이 정화처럼 행동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긴 줄기의 마디마다 수직으로 새로운 가지가 솟구치며 그 끝마다 꽃봉오리가 맺히는 장관을 연출하게 됩니다. 에너지 흐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패깅된 줄기는 그 자체로 거대한 에너지 소비처, 즉 싱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평으로 눕혀진 줄기에서 발생한 수십 개의 새로운 꽃가지들은 개화를 위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잎에서 생산된 광합성 산물은 물론이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무게양분까지 모두 이 꽃들을 피우는데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이른바 자원의 올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에너지가 줄기 상부의 화려한 개화에만 집중되다 보니 정작 식물의 뿌리 근처에서 새로운 도장지를 올릴 여력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됩니다. 장미가 현재의 번식과 개화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패깅은 식물 전체의 덩치를 키우기보다는 식물이 비축한 에너지를 당해 연도의 화려한 꽃을 보기 위해 소진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미의 영양분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까다롭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기술을 적용할 때 식물 생리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목표 각도는 90도 수직으로 서 있는 줄기를 90도 각도로 휘어지게 유인해서 지면과 완벽하게 평행을 이루는 0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줄기가 수평 상태인 0도에 위치할 때 중력의 영향으로 옥신은 줄기의 배면으로 쏠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줄기 상단부에 위치한 모든 눈들에 가해지던 생장 억제 신호가 가장 균일하게 해제됩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만 특정 눈이 세력을 독점하지 않고 줄기의 기부부터 선단부까지 모든 치가들이 동등한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사이토키닌의 지원을 받아 폭발적인 동시다발적 개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재배 환경이나 수영 구성을 고려할 때 패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유효 범위는 수평인 0도에서 시작하여 최대 45도까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줄기의 각도가 0도에서 점차 상승하여 45도에 가까워질수록 정화 우세의 성질이 서서히 되살아나게 되는데 45도는 치가의 발달과 정화의 독점적 성장 사이의 임계점과도 같습니다. 각도가 45도를 초과하여 수직에 가까워지면 다시 옥신이 줄기 끝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최상단 두세 개의 눈이 영양분을 독식하게 되므로 치가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패깅의 본질적인 효과는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줄기의 유연성이 허용하는 한 0도에 가깝게 눕히는 것이 원칙이며 수영의 디자인을 위해 각도를 높이더라도 45도라는 생리학적 마지노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줄기가 굵고 직립성이 강하며 목질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티 계열이나 일부 플로리분다 품종의 경우 패깅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품종은 유연성이 부족하여 무리하게 0도에 가깝게 유인하려다가는 줄기가 부러지거나 관다발 조직이 손상되어 오히려 고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한여름에 패깅을 통한 수고, 하강과 탄소 에너지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하이브리드 티 계열에 실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상적인 각도인 0도를 포기하고 안전 범위를 30도에서 45도 사이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각도는 줄기의 파손을 방지하는 물리적인 안전장치임과 동시에 정화 우세가 강한 해당 품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치가 발생만을 유도하고 식물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타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패깅은 긴 가지의 끝을 휘어 자신의 밑동이나 반대편 가지에 묶는 자가 유인과
가지를 아치형으로 휘어 팩이나 돌을 이용해 지면에 고정하는 지면 유인이 있습니다. 자가 유인은 화분 재배나 좁은 공간에서 별도의 기구 없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지면 유인은 슈러버 장미를 넓게 키울 때 적합한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인 작업을 수행할 때는 물관의 압력 차이에 따른 생리적 반응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가지를 휠 때 지나치게 급격한 각도로 꺾거나 줄기 끝이 줄기의 시작점보다 더 낮게 위치하는 과도한 역유자 형태를 만들 경우 물관 내 압력 불균형으로 인해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줄기 끝이 말라 죽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인 시에는 항상 가지의 끝부분이 기부보다 약간 높거나 최소한 수평을 유지하도록 완만한 아치 형태를 그리며 고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아칭 에너지를 회수하여 덩치를 키우는 성장의 기술. 패깅이 정원의 아름다움을 위해 고안된 미학적 기술이라면 아칭은 철저히 자본주의적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생한 기술입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장미절화 농가에서 개발되어 전 세계 장미 산업의 판도를 뒤바꾼 이 기술은 장미라는 식물을 철저하게 두 가지 기능으로 분리합니다. 하나는 상품성 있는 꽃을 피워내는 수직 줄기이고 다른 하나는 오로지 광합성만을 전담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칭된 줄기입니다. 아칭은 줄기를 최소 90도 이상, 통상적으로는 수평보다 훨씬 더 아래로, 화분이 놓인 벤치보다 낮게 대략 120도 이상, 심지어 180도까지 하향으로 꺾어내린 기술입니다. 패깅과의 차이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패깅은 밴딩한 줄기마다 꽃이 배가 되어 피는데 아칭으로 밴딩한 줄기에는 꽃이 피지 않고 오히려 식물의 기부에서 새순이 솟구치게 됩니다. 이것은 아칭 시스템의 설계 목적인 에너지 회수와 식물의 생존 본능 그리고 가드너의 치밀한 계산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아칭은 당장의 꽃보다는 기부에서 새로운 굵은 순을 받아내는 바이오매스 생산과 에너지 비축을 의도합니다. 이때 꺾인 줄기는 에너지를 생산하여 뿌리로 내려보내는 소스 역할을 하며 옥신과 탄수화물이 기부에 축적되어 기부눈을 자극합니다. 아칭의 가장 큰 특징은 꽃봉오리가 생기면 즉시 제거하여 오로지 광합성 기계로만 활용한다는 점이며 주로 절화용 장미 농가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미 줄기가 90도 이상 꺾여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면 식물은 그 줄기의 생리학적 위상을 완전히 재정의해야 합니다. 줄기 끝에 생장점이 기부, 즉 밑동보다 낮아지면 중력을 거슬러야 하는 옥신의 흐름이 물리적으로 방해받게 됩니다. 이때 식물은 해당 줄기를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한 기관 혹은 도태된 가지로 인식하여 성장 정지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줄기를 꺾거나 휘는 과정에서 물관이 좁아지거나 물리적 저항이 발생하여 수분 공급이 제한됩니다. 꽃봉오리가 발달하려면 막대한 수분을 통한 팽합 유지가 필수적인데 수분 공급이 제한되니 자연스럽게 꽃눈 분화가 억제되거나 도중에 퇴화해버리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때 아무 가지나 꺾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미를 기르다 보면 애초에 일조량 부족이나 저온 등 환경적 요인으로 꽃눈이 생기다만 블라인드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줄기를 아칭 대상으로 선택합니다. 과거에는 쓸모없어 잘라버리던 이 가지들을 꺾어서 훌륭한 광합성 패널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블라인드지는 이미 생식 생장을 멈춘 상태이므로 잎에서 생산한 영양분을 소비할 곳이 없습니다. 화분의 윗면보다 아래로 줄기와 잎이 늘어지더라도 산란광을 받아 여전히 활발하게 광합성을 수행하는 이 잎들은 생산된 탄수화물을 보낼 곳을 잃게 됩니다. 결국 갈 곳 잃은 영양분은 줄기를 타고 역류하여 뿌리와 줄기의 연결 부위인 크라운으로 이동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추정 연구에 따르면 아칭된 줄기에서 생산된 광합성 산물의 약 50에서 70%가 기부와 뿌리로 이동하여 축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부에 막대한 탄수화물이 쌓이면 뿌리의 활력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사이토키닌 합성을 촉진합니다. 높은 에너지와 고농도의 사이토키닌이 만나는 기부의 눈은 강력한 자극을 받아 기존 가지와는 차원이 다른 굵고 튼튼한 베이설 슈트를 폭발적으로 밀어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칭을 했을 때 바닥에서 굵은 순이 솟구치는 생리학적 이유입니다. 아칭은 화분 장미나 노지의 하이브리드 티 계열의 직립형 관목 장미가 전체적으로 비실거리거나 굵은 새순을 새로 받아 몸집을 키우고 싶을 때 응용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지 않은 얇은 블라인드지나 이미 꽃이 지고 난 늙은 가지를 대상으로 하여 화분 바닥 쪽을 향해 과감하게 꺾어내리는 방식입니다. 줄기가 부러지지 않도록 손으로 비틀거나 마사지하여 부드럽게 만든 후 굽혀주면 됩니다. 줄기가 뻣뻣해서 잘 휘어지지 않을 경우 서둘지 말고 하루에 조금씩 각도를 굽혀나가면 됩니다. 밴딩 과정에서 줄기가 꺾이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장미의 수피는 유연해서 꺾이더라도 웬만해선 채관이 절단되지 않습니다. 줄기가 90도로 꺾이더라도 채관을 통한 영양분의 공급은 정상적으로 수행됩니다. 단지 영양분의 공급이 느려질 뿐입니다. 꺾인 지 3일 정도 지나면 기능이 복구되므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꺾인 줄기는 물과 영양분의 수송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아칭 줄기의 개화 억제 및 광합성 패널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칭한 줄기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가드너의 개입이라는 결정적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세력이 강한 가지는 꺾여 있더라도 끝부분이 고개를 쳐들고 꽃봉오리를 맺으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아칭 시스템에서 이것은 에너지를 생산해야 할 소스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싱크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드너는 꽃봉오리가 생길 조짐이 보이면 즉시 손으로 따버리는 소프트 핀칭을 수행해야 합니다. 당장의 꽃을 포기하는 것이 마음 아플 수 있지만 아칭된 가지가 철저히 희생타 역할을 수행하며 광합성만 전담해야 뿌리 쪽에서 팔뚝만한 굵기의 새로운 슈트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칭으로 밴딩 시 꽃이 자연적으로 안 피는 이유도 있지만 기부로 가야 할 영양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 꽃이 피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와 더불어 줄기를 비틀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틸렌과 수분 부족 또한 자연적인 개화 억제를 돕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6. 겨울철 생존 전략. 가전정과 유인의 하모니. 한국과 서유럽은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과 끝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거리로 따진다면 우리는 서유럽의 로자리안들과 약 9,000km나 떨어진 전혀 다른 하늘과 땅에서 장미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유럽, 그곳의 겨울은 영화에서 보던 아름다움과 낭만이 있는 설국이 아닙니다. 그곳은 끝없이 젖어있는 거대한 스펀지에 가깝습니다. 영국의 오래된 농담 중에 오리에게나 좋은 날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뼛속까지 시린 눅눅함이지만 물을 좋아하는 오리에게는 천국 같은 날씨. 바로 이것이 서유럽 겨울의 본질입니다. 프랑스인들은 겨울 날씨를 빗대어 개구리 날씨라고 합니다. 습기를 좋아하는 개구리처럼 프랑스의 겨울 날씨는 습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후 탓에 프랑스의 가드너들에게는 수백 년을 내려온 불문율 같은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일찍 자르든 늦게 자르든 3월 전정만 한 것이 없다. 이 격언은 겨울에 부지런을 떨며 일찍 자르지 말고 제발 3월까지 참으라는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서유럽의 땅은 겨울에도 결코 얼어붙지 않고 질적거리는 진흙 상태를 유지합니다. 바로 이 축축함 때문에 가드너들은 전정을 보류하게 됩니다. 얼지 않은 땅 덕분에 장미 뿌리는 겨울에도 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줄기는 수분으로 통통하게 불어 있습니다. 이때 가위를 댄다면 그것은 물이 가득 찬 파이프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 전정 상처는 마르지 않고 습기를 좋아하는 서유럽의 곰팡이와 병균들에게는 그야말로 뷔페 초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끼가 끼는 지루한 겨울을 묵묵히 견디다 격언대로 3월이 되어야 비로소 단 한 번의 가위질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식물의 상처 치유 메커니즘이 온도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식물은 가지가 잘려나가는 물리적 손상을 입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절단면에 캘러스를 형성하고 세포벽에 수베린과 리그닌 같은 물질을 침착시켜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굳게 닫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놓고 볼 때 장미에게 치명적인 병에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의 병균보다 저온다습한 겨울철의 병균이 더 치명적입니다. 그 이유는 병균 자체의 위력 차이라기보다도 온도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식물의 상처 치유 능력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식물은 상처를 입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정교한 생체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지만 이 시스템은 오직 온도라는 열쇠가 있어야만 작동합니다. 식물의 대사가 활발한 20도 이상의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비록 병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일지라도 식물이 전정 직후 며칠 내로 상처 부위의 방어벽을 신속하게 건설하여 병균의 침입을 스스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세포 분열과 효소 활동이 거의 멈추기 때문에 아무리 상처가 나도 식물은 이를 치료할 힘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겨울 전정으로 발생한 상처는 아물지 않은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데 만약 서유럽처럼 겨울에도 습기가 80% 이상 유지되는 환경이 조성되면 습기를 좋아하는 치명적인 저온성 병원균들에게 식물 내부로 직행할 수 있는 활짝 열린 대문을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서유럽의 겨울에 전정을 한다는 것은 상처가 며칠 만에 아무는 것이 아니라 봄이 와서 기온이 오를 때까지 무려 2-3개월 동안이나 상처가 활짝 열린 채 방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상처는 저온 다습한 환경을 유독 좋아하는 잿빛곰팡이병이나 줄기마름병 같은 병원균들에게 그야말로 24시간 운영되는 무료 뷔페 초대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빗물은 병균을 태워 나르는 훌륭한 이동수단이 되고 아물지 않은 상처는 고속도로가 되어 식물 깊숙한 곳까지 썩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가드너들은 이끼가 끼는 지루한 겨울을 묵묵히 견디다 기온이 오르고 상처가 즉각적으로 아물 수 있는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미학을 한국으로 가져오면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유럽이 축축한 스펀지라면 한국의 겨울은 거대한 냉동 건조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 땅의 바람을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틈새로 파고드는 바람조차 황소처럼 힘이 세고 매섭다는 이 속담은 한국의 장미에게는 생사가 걸린 팩트 그 자체입니다. 한국의 땅은 돌덩이처럼 꽁꽁 얼어붙습니다. 땅속에 뿌리는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이 얼음으로 변해버려 단 한 방울도 빨아들일 수 없는 단수 상태에 처합니다.
뿌리가 파업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지상에서는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건조한 칼바람, 즉 황소바람이 장미 줄기를 사정없이 강타합니다. 이때 장미의 키가 멀대같이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긴 줄기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돛이 되어버립니다. 뿌리의 수분 공급은 끊겼는데 바람은 줄기 표면을 훑으며 남아있는 수분마저 악착같이 뺏어갑니다. 결국 장미는 저온으로 얼어 죽기 전에 바싹 말라 비틀어지는 건조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서유럽 장미가 곰팡이와 싸울 때 한국 장미는 미라가 되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드너들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기상 데이터에 따르면 이 시기 서울의 평균 기온은 약 5도를 가리킵니다. 식물학적으로 5도는 장미의 모든 생육 활동이 멈추는 생물학적 0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만약 마음이 급해 기온이 5도 근처에 도달하기 전 아직 땅에 온기가 가득 차 있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순 평균 10도 내외의 날씨에 성급하게 가위를 대면 어떻게 될까요? 장미는 이것을 성장 자극으로 착각해 철없는 새순을 밀어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린 순은 다가올 첫 추위에 속절없이 동해를 입게 되고 장미는 기나긴 겨울을 버텨내야 할 귀중한 에너지만 허공에 날려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겨울 가전정에 적기는 장미가 불필요한 새순을 만들 가능성이 낮은 시기, 다시 말해 성장을 완전히 멈추고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 그리고 혹독한 추위가 닥치기 전 상처를 회복시키고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온도적 마지노선 11월 말에서 12월 초순에 형성됩니다. 이것이 가전정이라는 생존 전술입니다. 핵심은 바람이 닿는 면적을 줄여라입니다. 무릎 높이보다 조금 높은 50에서 80cm 정도로 줄기를 과감히 잘라내어 시베리아의 황소바람이 때릴 수 있는 표면적 자체를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서유럽에서의 겨울 전정이 병균에게 선문을 열어주는 위험한 행위라면 한국에서의 초겨울 가전정은 황소소바람을 피해 참호 속으로 몸을 숨기는 가장 지혜롭고 필수적인 방어술인 셈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한국의 장미는 한국의 바람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줄기를 줄이는 것만이 생존을 보장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가위질에는 반드시 냉혹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줄기를 잘라내는 그 순간 장미가 혹한을 견디기 위해 비축해둔 귀중한 에너지 저장고도 함께 잘려나간다는 점입니다.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장미는 세포 내의 전분을 자당, 라피노스, 스타키오스와 같은 가용성 당으로 가수분해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당분은 세포질의 농도를 높여 빙점을 낮추는 부동액 역할을 하며 세포막을 안정화시켜 세포 간극의 얼음 결정 형성으로 인한 탈수 스트레스를 방지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항동해성 물질이 뿌리뿐만 아니라 묵은 가지에도 다량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늦가을이나 한겨울에 강전정을 시행하여 가지의 70에서 80%를 제거한다면 식물은 스스로 비축해둔 동해방지제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이는 남아있는 조조지의 내한성마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한국의 매서운 1월 한파를 견디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한국의 봄은 기온은 빠르게 상승하지만 지온은 상대적으로 늦게 오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뿌리가 충분히 활동하기 전 장미의 눈은 먼저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가지 자체에 저장된 국소적 탄수화물에서 충당됩니다. 연구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굽혀진 가지는 식물 전체 동화탄소량의 약 43에서 53%를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긴 가지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광합성 기관이자 에너지 저장소인 셈입니다. 강전정으로 인해 이 저장소가 제거된 장미는 봄에 새순을 밀어올리기 위해 뿌리에 저장된 비상금을 소진해야 하며 이는 초기 생육 부진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아칭이나 패깅을 통해 가지를 보존한 장미는 가지 내의 풍부한 탄수화물을 즉각적으로 사용하여 폭발적인 잎전개를 이루어내고 짧은 봄 기간 동안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패깅과 아칭은 가지 마름에 대한 생존 완충지대 기능도 탁월합니다. 한국의 겨울은 시베리아 기단의 차고 건조한 바람으로 인한 건조가 특징입니다. 이 바람은 장미 가지의 수분을 끊임없이 앗아가는데 땅은 얼어있어 뿌리로부터의 수분 공급은 차단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 끝에서부터 말라 들어가는 다이백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가을에 미관을 위해 가지를 30cm 정도로 짧게 잘라두었다면 겨울 동안 20cm가 말라 들어갈 경우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주간이나 젖목 부위까지 손상을 입어 식물 전체가 고사할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가지를 길게 넘겨두고 패깅이나 아칭을 해두면 끝부분 20에서 30cm가 동해를 입더라도 이는 전체 생체량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봄이 오면 손상된 끝부분만 잘라내면 되므로 긴 가지는 생명을 지키는 물리적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겨울에 장미를 관리함에 있어서 수직가지와 수평가지의 내한성 차이를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은 장미의 동해 저항성이 단순히 품종이 가진 유전적 내한성에만 의존하는 고조정된 값이 아니라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식물의 생존을 결정짓는 보다 본질적인 요인은 유전적 습성보다
식물체가 실제로 경험하는 미기상 환경, 즉 식물체 주변의 정밀한 온도 분포와 연료 속의 역학적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장미 재배 기술인 아칭과 패깅은 식물의 물리적 위치를 수직 공간에서 수평 공간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장미가 경험하는 열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고도의 환경 제어 기술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대기와 토양 경계층에서 발생하는 연력학적 프로파일과 식물 생리학적 반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겨울철, 특히 맑고 바람이 없는 날 밤에 발생하는 복사냉각 현상은 장미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주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을 가열하여 지면 부근의 온도가 높고 상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일반적인 온도 분포를 보이지만 야간에는 이 흐름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지표면은 축적된 열을 장파 복사 형태로 대기 밖으로 방출하며 급격히 냉각되고 이에 따라 지표면 바로 위의 공기는 차가워져 밀도가 높아지면서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반면 상층의 공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는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식물 조직의 생존 여부는 평균 기온이 아닌 식물 조직이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최저 극값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온 역전층 내에서 식물의 높이는 이러한 극값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상 1.5m에서 2m 높이의 구간은 차가운 공기가 정체되거나 바람에 의한 대류 냉각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이 높이에 위치한 직립수형의 장미가지는 차가운 대기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바람에 의한 윈드칠 효과로 인해 실제 기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열을 빼앗깁니다. 특히 영하 17도 이하의 혹한이 지속될 경우 노출된 가지는 세포 내 결빙으로 인해 수분 이동 통로인 도구관이 파괴되고 고사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반면 지표면은 토양이라는 거대한 열저장고와 맞닿아 있어 공기층과는 전혀 다른 열적 특성을 보입니다. 토양은 공기보다 비열이 월등히 커서 온도 변화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며 심토층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지열이 지표면의 급격한 동결을 막아주는 완충작용을 수행합니다. 알프스 및 한랭지 식물 생태학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지표면에서 불과 2cm, 5cm, 10cm 떨어진 미세한 높이 차이에서도 평균 2.9도에서 최대 9.0도에 달하는 큰 온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아칭이나 패깅을 통해 장미 가지를 지표면 10에서 30cm 높이로 낮추어 고정하는 행위가 식물을 완전히 다른 기후대로 옮겨 심는 것과 유사한 열적 보호 효과를 제공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낮은 높이는 지표면 마찰로 인해 풍속이 급격히 감소하는 공기역학적 경계층 내부부에 해당하므로 바람에 의한 탈수 현상과 열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가지가 지면에 밀착되면 토양에서 방출되는 장파 복사열을 직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어 공기 중에 노출된 가지보다 훨씬 유리한 열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열의 효과는 토양 피복 및 적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극대화됩니다. 겨울철 노지에서 보호 없이 직립한 가지는 과냉각 상태에 빠지기 쉬우나 아칭 후 지피나 부직포 혹은 흙으로 복토를 실시하면 열적 환경은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와 미시시피 주립대의 연구에 따르면 약 25에서 30cm 높이로 흙을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토양 입자 사이의 공기층이 단열재 역할을 하고 심토층의 지열을 가두어 외부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도 피복 내부 온도를 치명적인 임계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내한성 존을 한 단계 이상 상향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겨울철 강설이 있는 환경에서 아칭의 효과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직립한 가지에 쌓인 눈은 그 무게로 인해 가지 찢어짐을 유발하는 물리적 위협이 되지만 아칭으로 낮아진 가지 위에 덮인 눈은 최고의 천연 단열재로 변모합니다. 눈은 내부에 다량의 공기를 함유하고 있어 열전 도율이 매우 낮습니다. 툰드라 생태계 연구에 따르면 눈을 잡아두는 구조가 형성될 때 눈 아래의 토양 온도는 노출된 곳보다 1월 평균 4, 5도 더 높게 유지됨이 밝혀졌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기에서 5도의 온도 차이는 세포의 생존과 괴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따라서 가지를 수직으로 세워 눈 위로 노출시키는 대신 아칭을 통해 자연스럽게 눈 속에 파묻히게 유도하는 전략은 식물의 생존율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방법입니다. 겨울 아칭과 패깅의 장점은 체내 에너지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생존과 개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강전정과 패깅 두 방식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시뮬레이션 모델 및 탄수화물 분포 연구에 따르면 장미의 에너지 보유량은 계절에 따라 변동하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패깅 방식은 장미의 에너지 탱크를 보존하는 전략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강전정된 장미는 봄철 새순을 틔울 때 체내 에너지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심각한 탄소 보릿고개를 겪게 되는데 만약 이때 한국의 변덕스러운 봄 날씨로 인해 늦서리가 내려 어렵게 틔운 새순이 죽는다면 이미 에너지를 소진한 이 장미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 패깅된 장미는 가지마다 비축된 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설령 1차 새순이 냉해 등의 피해를 입더라도 2차 자마를 깨울 여력이 충분하므로 결과적으로 패깅은 에너지적 관점에서 장미의 생존을 위한 확실한 보험을 들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과 패깅은 온도 이점 외에도 구조적 안정성을 통해 물리적 동해를 예방합니다. 겨울철의 강한 북서풍은 긴 직립가지를 심하게 흔드는 관부 흔들림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지가 부러지는 문제를 넘어 지표면 아래의 뿌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흔들어 토양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이 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침투하면 뿌리가 동결건조되어 고사하게 됩니다. 패깅으로 가지를 지면에 단단히 고정하면 이러한 풍압에 의한 물리적 스트레스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또한 수직으로 노출된 가지는 낮 동안 햇빛을 받아 해동되고 밤에 급격히 동결되는 동결 해동 주기를 반복하며 세포벽에 손상을 입지만 아침과 패깅으로 밴딩된 줄기는 지표면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따스한 온기를 제공받기 때문에 줄기의 안정적인 휴면 상태가 유지됩니다. 7. 여름철 생존 전략, 탄소 기하를 막는 에너지 발전소. 한국의 기후 환경에서 여름철 장미 재배는 겨울철의 혹한기 못지않은 혹은 그보다 더 가혹한 생존 투쟁을 식물에게 강요하는 시기입니다. 겨울이 물리적인 추위로부터 식물체를 보호해야 하는 방어적 싸움이라면 여름은 고온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소모와의 치열한 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미가 생육하기 위한 적정 온도는 주간 24, 27도, 야간 15, 18도 범위 내에 존재하지만 한국의 여름은 35도에서 심지어 40도를 상회하는 고온 환경이 빈번하게 조성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장미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며 재배자로 하여금 잘못된 관리 방법을 선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현대 장미 육종의 중심지인 서유럽과 한국의 기후적 이질성은 장미 재배에 있어 단순한 환경의 차이를 넘어 식물 생리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변수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의 장미 재배지는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연중 강수량이 고르고 특히 여름철 야간 기온이 10-15도 내외로 유지되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 또는 지중해성 기후를 띱니다. 이러한 환경에 최적화된 유럽의 장미 품종들은 낮 동안 축적한 광합성 산물을 밤에 소모하지 않고 체내에 저장하며 짧고 단단한 마디를 가진 콤팩트한 관목형 수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륙성 기후와 몬순 기후가 교차하는 한국의 여름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며 야간 기온이 25도를 상회하는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혹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며 열대야가 지속되는 한국의 여름은 현대장미의 유전자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로사 기간티아의 본능을 강렬하게 일깨우는 기폭제가 됩니다. 히말라야와 미얀마 등 아열대 고지대가 원산지인 로사 기간티아는 현대장미에게 사계절 개화성과 티향기를 물려준 핵심 조상종으로 원산지의 덥고 습한 환경에서 덩굴을 20m 이상 뻗어올리는 폭발적인 성장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유럽의 서늘한 기후에서는 억제되어 있던 이 거대 성장인자는 원산지와 흡사한 한국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열대야를 만나는 순간 봉인이 해제됩니다. 장미는 한국의 여름을 자신의 생장에 최적화된 아열대 환경으로 인식하고 생식 생장보다는 생존과 영역 확장을 위한 폭발적인 영양 생장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서유럽에서는 아담하게 자라던 안젤라나 사하라 같은 품종들이 한국에 도입되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거대 덩굴성으로 변모하는 현상은 단순한 웃자람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기후가 장미 내재된 로사 기간티아의 야성을 자극하여 발현된 극적인 표현형 가소성의 결과입니다. 한국의 고온다습한 여름 환경에서 장미가 겪는 가장 심각한 생리적 스트레스는 과도한 호흡량 증가와 그에 따른 에너지 고갈, 그리고 기형적인 웃자람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식물 생리학에는 온도가 10도 상승할 때마다 호흡량이 약 2배씩 증가한다는 큐시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때 문제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광합성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호흡 사이의 반응 양상이 비대칭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장미의 광합성 효율은 약 25, 30도 구간에서 정점에 도달한 뒤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급격히 둔화됩니다. 이는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잎의 기공이 폐쇄되어 이산화탄소 유입이 차단되거나 광합성 효소인 루비스코가 이산화탄소 대신 산소와 결합하는 광호흡 반응이 증가하여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식물의 호흡 속도는 광합성과 달리 35도 이상의 고온 영역에서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며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광합성과 호흡의 불균형은 30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는 야간에 치명적인 마이너스 탄소 수치를 초래합니다. 한국의 여름밤 기온은 서유럽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장미가 낮 동안 기공을 닫고 힘겹게 생산해낸 소량의 탄수화물을 밤새 폭증한 유지호흡으로 모두 소진해버리는 에너지 적자 상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탄소기하 또는 마이너스 탄소 수지입니다. 한국의 여름 장미가 겪는 탄소기하는 마치 수입은 끊겼는데 고금리 대출로 덩치만 불리는 부실기업과 같은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뜨거운 열기 속에 폭발적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탄소기하라는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의 흐린 하늘은 공장의 가동을 멈추게 하듯 광합성이라는 수입원을 차단해버리는데 반대로 숨이 턱턱 막히는 열대야는 공장의 기계를 억지로 과열시켜 막대한 유지비, 즉 호흡량을 지출하게 만듭니다.
낮 동안 어렵게 벌어놓은 소량의 양분마저 밤사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 태워버리는 적자 생존의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더 큰 비극은 이러한 에너지 고갈 상황에서도 고온이라는 환경이 성장에 대한 엑셀러레이터를 맹렬하게 밟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식물 내부의 효소들은 뜨거운 온도에 반응해 빨리 자라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며 세포 분열을 재촉합니다.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벽돌, 즉 탄수화물이 충분해야 하는데 이미 밤사이 호흡으로 벽돌을 다 써버린 상태에서 공사 독촉만 빗발치는 형국입니다. 이때 장미는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타협을 선택합니다. 부족한 재료로 할당된 부피를 채우기 위해 벽돌을 촘촘히 쌓는 대신 물을 먹은 스펀지처럼 세포의 크기만 억지로 늘리는 거품 성장과 부실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장마철의 높은 상대 습도는 증산작용을 억제하여 식물 체내의 수분 압력인 팽압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시킵니다. 이는 세포가 단단해지기도 전에 물을 먹은 풍선처럼 길이 생장만 촉진하는 수분 과잉 성장을 유발합니다. 여기에 밤낮의 온도차가 거의 없는 한국의 여름은 줄기 신장을 억제하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지베렐린 합성을 자극하여 장미가 마디 사이가 길고 조직이 연한 도장지를 무성하게 뻗어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여름 장미가 겪는 웃자람의 본질입니다. 세포벽을 두껍고 단단하게 다지는 내실을 포기하고 얇은 막을 헐겁게 늘려 키만 키우는 허세를 부리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여름 장미는 서유럽의 장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거대해지지만 그것은 건강한 근육이 아니라 물살로 찐 비만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웅장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텅 비어 있어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고 연약한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 필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광합성량과 호흡량의 불균형 현상은 장미의 수고가 높고 잎과 줄기의 양이 많을수록 더욱 심화됩니다. 덩치가 크다는 것은 곧 유지해야 할 생체 바이오매스가 많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만큼 밤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태워야 할 에너지의 총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덩치가 클수록 에너지 고갈 문제, 즉 탄소기화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전정입니다.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다소 강한 전정을 실시하게 되면 분명히 장마철 세균 감염 예방과 안정적인 무게중심, 그리고 개화에너지 비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6월 하순부터 시작되는 장마철의 습도가 95%에 육박하여 흑반병이나 녹균병과 같은 곰팡이성 병의 활동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장마 직전 전정을 통해 수관 내부를 개방하면 통풍이 원활해지고 이 표면의 수분이 빠르게 건조되어 병원균 포자의 침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경종적 방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여름에 웃자란 가지를 다소 강하게 전정하여 장미의 무게중심을 낮추는 작업은 여름철 태풍과 비바람에 의한 도복 피해를 방지하고 식물의 에너지를 종자번식, 즉 열매 맺기에서 영양 생장으로 돌려 가을철의 풍성한 기화를 유도하는 에너지, 리셋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리하자면 서늘한 여름 기후 덕분에 약한 전정 또는 데드헤딩만으로도 충분한 서유럽과 달리 한국의 가혹한 기후 환경에서 늦봄에서 초여름 전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남부 기준 5월 말, 중부 기준 6월 초, 북부 기준 6월 중순경 그해 첫 봄 개화가 끝나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는 중에서 강전정은 무성해진 지상부의 부피를 물리적으로 줄여 식물 전체의 호흡량을 감소시키고 극한의 고온기 에너지 소모를 억제하는 결정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나 5월 말에서 6월 중순에 행해지는 강한 전정은 한국의 고온 스트레스 환경과 맞물려 심각한 생리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 시기는 장미에게 있어 1년 중 가장 배고픈 보릿고개에 해당합니다. 봄철의 화려한 개화 축제를 위해 겨울 내내 뿌리에 비축해두었던 비상금, 즉 저장 탄수화물을 모두 소진하여 탄수화물 고갈점에 도달한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의 초여름 고온 스트레스는 그나마 남아있는 에너지마저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이때 많은 재배자는 높은 기온으로 인해 급증하는 호흡량과 그에 따른 에너지 누수를 막기 위해 본능적으로 강전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무성한 잎과 줄기를 과감하게 잘라내어 에너지를 소비하는 조직, 즉 싱크를 물리적으로 줄이면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론적으로 그럴싸한 계산이 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물 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의 강전정은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한 역설적인 도박입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잎을 줄이려는 의도와 달리 실제로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광합성 공장인 잎, 즉 수스까지 대거 파괴하여 수입원 자체를 차단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잎이 제거되어 당장 광합성 불능 상태에 빠진 장미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뿌리와 굵은 줄기 깊숙이 저장해둔 최후의 비상식량인 전분 및 비구조적 탄수화물을 헐었어야 합니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이 시기의 장미가 이미 체내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미 여름철 고온과의 사투로 통장 잔고 가형에 가까운 상태에서 광합성 수입원까지 끊어버리는 강전정은 식물에게 파산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식물을 극심한 에너지 고갈 상태로 내몰아 아사 직전까지 가게 만드는 탄소 기하의 결정타가 됩니다. 결국 비축된 탄수화물 없이 이 대수술을 받은 장미는 뿌리 시스템을 유지할 최소한의 에너지조차 공급하지 못해 생명의 근원인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뿌리, 괴사라는 참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운 좋게 살아남아 지상부에서 처절한 구조 신호를 보내더라도 새순을 밀어올릴 에너지가 부족해 눈이 트지 않는 블라인드 슈트가 속출하거나 간신히 넣은 새순마저 극도로 쇠약해져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물론 모든 장미가 이러한 파국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꾸준한 관리로 체내의 기초 체력을 든든히 비축해둔 건강한 우량개체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들은 잎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더라도 충분한 저장양분을 활용해 수술의 충격을 거뜬히 이겨내고 오히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 가을에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품종 특성상 본래 허약하거나 후천적으로 체력이 바닥난 약골 장미들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름철 고온기의 강전정은 단순히 호흡량을 줄이겠다는 일차원적인 접근으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내 장미의 체력이 이 거대한 수술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그야말로 생사를 건 중대한 결정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고온다습한 한국의 여름 환경에서는 전정이라는 단편적인 해법만으로는 부족하며 전정과 유인을 병행하는 이원화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다소 강한 전정을 실시하여 식물의 전체적인 부피, 즉 수고와 덩치를 줄임으로써 호흡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고 탄소 기하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쇼크를 완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광합성을 지속할 수지까지 몇 개와 싱싱한 잎을 반드시 남겨두는 것입니다. 나아가 기부에서 발생한 가지를 아칭이나 패깅으로 유인하여 벤트슈트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식물의 생리학적 탄소 기하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강력한 완충 장치가 됩니다. 여름철 고온기의 수고를 낮추고 통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전정을 실시할 경우 강전정을 통해 상부의 무성한 잎과 가지를 제거하면 식물 전체의 바이오매스가 줄어들어 야간에 소모되는 유지호흡량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하부에 보존된 벤트슈트는 지속적으로 광합성을 수행하여 탄수화물을 생산하므로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조직은 줄이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조직은 유지하는 이상적인 에너지 수지 개선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일반적인 강전정이 에너지의 소비와 수입원을 모두 차단하여 식물을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는 위험한 도박이라면 아칭을 병행한 전정은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줄이면서도 현금 흐름은 유지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영 전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가 증명하는 벤트슈트 기술의 핵심은 바닥에 구부러져 있는 가지가 단순한 잎덩어리가 아니라 장미 전체를 지탱하는 거대한 에너지 발전소라는 사실입니다. 기능적, 구조적 식물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겉보기에 꽃도 피우지 않고 누워만 있는 벤트슈트가 놀랍게도 식물 전체가 만들어내는 탄수화물 총량의 약 43%에서 53%를 담당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수확할 꽃이 달린 직립가지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반가량을 이 벤트슈트들이 묵묵히 생산해내고 있다는 뜻으로 비록 화려한 꽃은 없지만 시스템 전체의 생존과 활력을 책임지는 결정적인 공급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욱이 동위원소 추적 실험 결과는 이 가지들이 생산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벤트슈트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물의 약 47%에서 51%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즉시 뿌리와 새로 자라나는 직립슈트로 이동합니다. 아칭된 가지는 자신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상품성 있는 새 가지를 굵고 길게 만들며 꽃봉오리를 키우는 데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벤트슈트는 에너지를 축내는 소비기관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수익이 될 꽃을 위해 자신의 양분을 아낌없이 퍼주는 이타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뿌리 활력 유지 측면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기하 상태에 직면한 식물은 생존을 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뿌리 조직을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뿌리가 괴사하면 수분 흡수가 차단되어 식물은 급속도로 고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벤트슈트에서 생산된 동화양분의 상당 부분, 개화기를 기준으로 약 50%에서 70%는 뿌리와 관부로 이동하여 저장됩니다. 이는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뿌리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가을철 재성장을 위한 강력한 생물학적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또한 여름철 전정 후 발생하는 새순이 꽃을 맺지 못하고 성장을 멈추는 블라인드 슈트 현상 역시 초기 성장 단계에서의 탄수화물 공급 부족이 주 원인입니다. 아칭을 통해 생체 배터리 역할을 하는 벤트 슈트를 장착한 장미는 전정 후 새순이 돋아날 때 즉각적으로 탄수화물을 공급받아둘 수 있어 블라인드 슈트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벤트 슈트의 보존이 무조건적인 이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최적의 효율을 위해서는 인면적 지수에 대한 정교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벤트 슈트가 과도하게 밀집하여 서로 그늘을 만드는 자기 음용 현상이 발생하면 하엽은 광합성을 통한 에너지 생산보다
호흡을 통한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기생적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아칭이나 패깅을 실시할 때는 가지를 단순히 눕히는 것이 아니라 잎의 앞면이 햇빛을 잘 받도록 비틀어 유인해야 하며 꺾인 가지 끝에서 꽃봉오리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하여 해당 가지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싱크가 되지 않고 광합성 소스로만 기능하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벤트 슈트의 인면적 지수는 1.0에서 3.5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하층 잎의 광합성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오히려 전체적인 탄소 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되고 병든 하엽은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패깅과 아칭 시에 가지를 서로 겹치지 않게 방사형으로 펼쳐주어 수광태세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는 벤트 슈트 층 내부로 빛이 원활하게 투과되게 하여 하엽의 광합성 능력을 최대한 오래 유지시키는 핵심 기술입니다. 또한 지면 가까이 눕혀진 가지는 흙탕물에 튀어 흙반병에 감염될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다크나 볏짚 등으로 멀칭을 하고 하엽을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통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패깅의 경우 줄기를 눕히면 기부에서 새로운 슈트가 올라올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기부 쪽 잎을 정리하여 햇빛이 들게 하고 새순이 올라올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직선의 칼날과 곡선의 손길,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봄.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맹혹한 대륙성 기후 속에서 장미를 지키기 위해 서구의 이론을 넘어선 우리만의 생존 전략을 고민해왔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불필요한 것을 도려내는 전정이 장미의 질서를 세우는 아버지의 엄격함이라면 가지를 부드럽게 휘어 감싸 안으며 혹독한 겨울바람을 견디게 하는 아칭과 패깅은 상처 입은 생명을 보듬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전정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던 그 2%의 부족함, 그것은 어쩌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장미의 본능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곡선의 미학이 부재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곧게 뻗으려는 욕망을 잠재우고 가장 낮은 곳으로 몸을 낮출 때 비로소 모든 마디에서 꽃이 터져나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드닝을 넘어선 삶의 깊은 이치를 속삭여줍니다. 직선은 강하지만 부러지기 쉽고 곡선은 부드럽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로자리안 여러분, 다가오는 봄에는 날카로운 가위질 뒤에 반드시 유연한 힘의 손길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봄, 여러분의 정원에 아름답고 눈부신 생명의 아치가 세워지길 바랍니다.